토호재 확대는 결국 건물 매매 시장에 있어서는 호재라고 생각합니다. 주택에서 건물로 눈을 돌리다 보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무주택자가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는 더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결과적으로 토지 허가 거래 구역이라는 게 생기면서 마지막 승자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쩌다 보니 부동산 인플루언서로 활동을 하게 된 영끌남이라는 필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제 유튜버입니다. 유튜버이자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인데요. 젊은 나이에요. 사실 이제 제가 34살인데 젊은 나이에 건물 투자를 한 10년 정도 하다 보니까 부동산이라는 테마에 있어서 사람들이 부동산 하면은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 아파트, 빌라 갭 투자, 경매 이런 부분만 생각하시는데 또 다른 시장, 건물 투자 시장도 소액으로 접근을 해서 충분히 많은 차익을 남길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오늘 이 채널에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우리가 부동산이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강남이거든요. 강남의 부동산이 어떨까를 생각을 했을 때는 사실 지금에 봐서는 저는 지금 강남 건물에 투자한다는 거는 딱히 잘못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부동산도 트렌드가 있는데 지금의 트렌드는 결과적으로 말하면은 숙박업이에요. 왜 숙박업이 됐냐? 현재 금리가 내려가고는 있지만 그 전까지 고금리 기조가 대략 3년 정도가 유지가 됐거든요. 그럼 그 고금리 기조가 유지됐을 때 어떻게 우리가 시장에 접근을 할 수 있었냐라고 하면은 금리가 높은데 건물 가격이 코로나 시절에 이미 너무 많이 올라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기존에는 10억짜리 건물이 20억이 돼버린 거죠. 근데 거기서 내가 샀죠. 20년, 21년에 건물을 샀어요. 건물을 샀는데 금리가 높아지니까 이거를 매매로 내놓으면은 싸게 팔 수가 없죠. 특히 지금 서울의 주택 가격을 보면은 아파트 같은 경우도 항상 이제 고가 아파트들만 올라가고 있습니다. 핵심 지역. 강남, 송파, 서초, 삼성동, 반포 이런 식으로. 건물도 똑같거든요. 강남 건물에 오래된 강남 건물을 디벨롭을 해서 신축을 하거나 리모델링을 해서 세입자를 맞추어도 옛날에는 맞춰줬어요. 왜 그랬냐면은 기존의 코로나 시절에 금리가 싸다 보니까 건물을 매수를 해서 디벨롭을 하는 거죠. 네, 신축을 하거나 리모델링을 해서 개발을 해서 그때는 스타트업 회사들이 많이 들어오던 시기였거든요. 경제 호황이었어요. 그만큼 세입자도 많이 맞춰졌는데 지금은 그런 분들이 경기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다 나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강남 공실에 대한 문제가 많이 터지기 시작을 했어요. 땅 가격, 건물 가격은 비싼데 이미 비싼 가격에 내가 매수를 해도 수익률이 안 나오는 거예요. 세입자를 맞춰도. 그리고 그 세입자도 맞추기가 쉽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시장으로 옮겨가기 시작했냐면은 수익률이 나오는 건물을 사자라고 들어가게 됩니다. 저 또한 그래서 이제 제가 책에도 써놨지만 저 또한 고금리 시기에 펜션을 샀어요. 제가 이제 11억짜리 건물을 1억 제 돈에 10억 대출을 받아서 11억에 매수를 해서 25억 정도에 팔았는데 그때 월 수익률 자체가 20%가 넘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부동산에 투자를 하면서 내가 수익을 직접 낼 수 있는 부동산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 상황은 숙박업이 하나의 트렌드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숙박업이 건물이 수요가 몰리면은 우리가 공급이 적어지는 거죠. 비싸져요. 건물 가격 자체가 비싸지다 보니까 마치 권리금 같이 숙박업이 되는 부분에 비싼 권리금을 주고 월세를 들어가듯이 건물 가격 자체도 토지 가격이랑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 현상이 지금 부동산에서는 나타나고 있고 이런 숙박업 트렌드 이전에 우리가 한 번의 트렌드였던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저금리의 부동산 상승기에 있었던 그때는 강남에 디벨롭을 하는 건물들이 트렌드였어요. 자,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23년, 24년에는 고금리를 대응하기 위한 내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내가 자영업자라고 하면은 내가 직접 들어가서 장사를 해서 건물에 이자를 낼 수 있는 건물들이 하나의 트렌드가 되고 있고 거기서 부업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게 숙박업 같은 경우는 청소를 이모님만 시키면 되고 그리고 나는 건물에서 할 게 별로 없단 말이에요. 부업으로 접근을 하면서 무인화가 되다 보니까 무인 모텔, 에어비앤비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월세로 공간을 얻어서 하는 소액 숙박 창업이 트렌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건물 투자까지 번지고 있어서 숙박업이 하나의 트렌드다. 그럼 그 전에 트렌드는 뭐였냐면은 서울의 핵심 지역에 싼 땅을 찾아서 신축을 하는 거죠.
거죠. 신축을 하거나 아니면은 대수선, 엘리베이터를 넣고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세입자를 맞추는 거죠. 세입자가 맞춰져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2020년, 2021년에는 금리가 쌌고 스타트업 투자처들이 활발하게 움직였어요. 왜냐면은 돈이 시장에 많이 풀려 있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할 게 없으니까 여러 비싼 월세를 주고서라도 그런 사무실을 얻는 거죠. 그렇게 해서 수익률을 맞춰놓고 매각을 하는 게 하나의 트렌드였고, 그럼 우리가 이제 그 전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 전의 트렌드는 어떤 거였냐?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상가주택 아니면 원룸 다가구, 대학교 상권에 있는 안정적인 세입자, 월세를 꼬박꼬박 받을 수 있는 건물을 매수를 하셨는데, 그 시장은 또 강남 건물, 서울 건물 디벨롭 이전의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도 되게 많은 거래가 있었지만, 이때 강남 건물은 왜 트렌드가 없어졌냐면은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이제 지금 있는 사람들, 기존의 스타트업 회사들이나 이런 소형 회사들, 소기업들이 코로나 시대 이후에 비대면이 활성화되면서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서 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트렌드가 꺾였고, 그 전에 원룸 투자 같은 경우는 주택에 대한 규제를 나라에서 하기 시작하면서 꺾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세금적인 부분이, 지금 우리가 집을 사면은 집을 여러 채 갖고 있으면은 세금을 많이 내거든요. 그러니까 원룸, 다가구, 상가주택 같은 건물들도 하나의 집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더라도 내가 세금으로 내야 되는 게 많으니까 한 번에 투자 트렌드가 꺾인 거죠. 그래서 예전부터 본다고 하면은 원룸, 다가구, 그리고 이제 상가주택, 그 다음 트렌드는 코로나 시대 이전에 새로 생긴 저금리 기조로 인한 강남 건물 디벨롭, 서울의 핵심 지역 디벨롭, 그리고 지금은 금리가 높다 보니까 그 금리를 대응하기 위한 사업 아이템, 숙박업 아니면 내가 건물에서 장사할 수 있는 자영업, 이런 것들이 지금의 트렌드인데, 다음 트렌드는 어떻게 변할지는 사실 예측을 하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저는 그래도 내가 싼 건물을 매수를 해서 시세에 팔 수 있는 것들이 한 번에 또 트렌드로 다가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은 부동산 가격이 예전처럼 땅값이 미친 듯이 오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그만큼 싼 걸 사서 시세에 파는 플레이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앞으로는 이게 부동산의 트렌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토어제라는 개념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토어제라고 하는 거는 토지 허가 거래 구역을 지정을 한다는 거거든요. 토지 허가 거래 구역이라는 게 뭐냐면은 내가 집을 사고 싶은데 나라에서 집을 못 사게 막는 거예요. 왜냐? 집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그 집값을 누르기 위해서는 너 여기 진짜 살 거 아니잖아. 너 이거 그냥 투자하는 거잖아. 그럼 못 사. 그렇게 나라에서 그 거래를 금지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전세를 끼고 사는 갭 투자가 불가능하게 돼요. 근데 이런 토어제가 실행이 돼가지고 어떤 결과가 일어났냐면은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요. 반포의 집값이 왜 올라갔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돼요. 반포의 집값이 왜 올랐냐? 3월 19일날 발표된 토어제가 실행이 되기 전에 삼성동, 대치동, 잠실, 송파동과 같은 지역들이 많이 거래가 죽었어요. 왜 거래가 죽었냐면은 갭 투자 자체가 금지되니까. 그러면은 그 반사이익을 누가 받냐? 갭 투자가 되는 반포로 몰리는데, 이게 풍선 효과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못하게 하면은 옆에 가가지고 한다는 거죠, 투자를. 네. 그래서 반포가 올랐는데, 이번에 이제 토어제가 확대가 됐죠. 한 번 풀어줬어요, 토어제를. 토어제를 풀어주니까 대치동, 삼성동, 잠실 막 오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저기 원래 투자로 묶여있는 데인데 이제 투자가 된다 해서 투자를 하기 시작하니까 거기가 올라가니까 정부에서 3월 19일 날 발표를 하면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3구를 묶어버립니다. 서울의 비싼 지역을, 용산까지 포함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쪽 지역이 앞으로 거래가 뚝 끊길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하지만 이거는 일시적인 방편이거든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디에 갈까요? 당연히 그 옆으로 갑니다. 그 옆으로 간다는 거는 이제 여의도, 그리고 흑석동, 그리고 뭐 이제 성수동, 네,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마용성이라고 했죠. 마포. 이런 옆에 지역들이 저는 건물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지역 집값들이 올라가는데, 주택 투자자 입장에서 모두가 생각할 수 있는 시나리오인데요. 여기서 건물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결과적으로
상급지는 먼저 오르고 그리고 밑으로 하급지로 갈수록 계속 같이 올라가요. 그래서 외곽지역까지 같이 올라가는 건데, 자, 서울에 내가 주택에서 갭 투자를 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상업용 부동산이에요. 항상 그랬거든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가장 빨리 사고 팔 수 있는 주식이 먼저 올랐고 그 다음에 서울의 아파트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서울의 아파트가 외곽지역으로 퍼지면서 경기도권이나 인천권에 있는 아파트들이 올랐죠.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불을 지피는 거는 상업용 부동산이었어요. 제가 말하는 건물. 왜냐? 상업용 부동산은 규제에서 자유롭기 때문이에요. 규제에서 왜 자유롭냐? 주택 같은 경우는 나라에서 규제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집이니까 거주에 대한 안정성을 제공을 해야 되니까. 하지만 우리가 DSR, LTV라는 대출 규제가 있는데 이 대출 규제는 다 주택에 대한 규제입니다. 하지만 건물이나 사업자 대출에는 DSR, LTV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업은 계속 경제 성장을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규제를 많이 풀어준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토지 허가 거래 구역으로 묶여서 서울의 상급지에 주택을 사고 싶은데 못 사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의 수요가 어디로 쏠릴지는 불보듯 뻔한 얘기거든요. 다음은 상업용 부동산으로 본다는 거죠. 근데 그 상업용 부동산이 서울의 핵심 지역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토지 허가 거래 구역이 확대가 되고 그렇게 해서 서울의 핵심 지역을 규제를 하다 보면은 외곽 지역 부동산이 풍선 효과처럼 부풀어 오를 거고, 결과적으로 그 뒤에는 외곽 지역의 주택 투자를 서울의 핵심 지역을 투자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하지는 않겠죠. 강남 반포에 집을 사려던 사람이 여의도, 마포, 성수동에 집을 살 수는 있지만 경기도, 인천, 과천, 그리고 노원, 도봉구, 강동구에 소액주택을 매수를 하려고 하지는 않겠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보는 게 상업용 부동산이라고 생각해요. 강남에 집을 사야지 했는데 강남에 집을 규제를 때려버리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강남에 건물을 사야겠다. 규제가 적으니까. 그래서 저는 토어제 확대는 결국 건물 매매 시장에 있어서는 호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택에서 건물로 눈을 돌리다 보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주택은 규제도 심한데 원금이랑 이자를 같이 갚아야 하는 상품입니다. 하지만 건물 쪽은 그렇지가 않아요. 건물에 이자만 내면 돼요. 하지만 그 이자를 누가 감당을 할 수 있냐? 우리가 주택 같은 경우는 매매가가 만약에 40억이라고 하면은 전세가가 20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수익률로 따지면은 은행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금리가 4%라고 칠게요. 그러면은 이거는 2%의 수익률밖에 안 되는 상품이거든요. 하지만 강남에 지금 3%가 넘는 수익률로 건물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은 내가 역으로 생각하면은 40억짜리 집을 사려고 했던 사람이라고 하면은 대출을 더 받아서 60억, 70억짜리 강남에 건물을 살 수 있는 시장이 오게 됩니다. 근데 건물 거래가 지금 제가 이렇게 나와서 떠드는 것처럼 투명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일반인들이 더 접근을 하기 쉬운 시장이 되고 있어요. 그게 예를 들어서 부동산 실거래 시스템이라든지 밸류맵, 디스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호갱노노나 직방같이 부동산 실거래를 다 알려주기 때문에 일반인들한테 점점 대중화가 되고 있고, 거기서 이런 투자 시장이 있네? 라고 해서 발을 돌릴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해요. 그래서 토어제 확대는 결과적으로 건물 매매에 있어서는 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서울 지역에 있어서는. 결과로 보면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 데는 일단 3월부터 9월까지 강남 3구와 핵심 지역이에요. 비싼 아파트들, 비싼 지역. 하지만 무주택자가 주택이 없으면서 강남 3구나 핵심 지역에 40억, 50억 하는 아파트를 한 번에 살 수 있는 확률은 저는 크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그들은 무주택자가 어떻게 올라오냐? 갈아타기라는 걸 하는데, 갈아타기를 하려면은 일단 집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무주택자라고 하면 평균적으로 한 10억 정도의 아파트를 보겠죠. 서울 외곽 지역이나 경기도권에 5억에서 10억 정도 하는 아파트를 볼 텐데, 지금 토어제가 시행이 되면서 서민들의 대출도 규제를 하고 있어요. 이게 서민들의 대출을 왜 규제를 하냐면은 나라에서 집값을 안정화를 시키려고 핵심 지역을 딱 묶어놨어요. 그랬더니 풍선 효과로 옆에 지역들이 다 커지는 거예요. 부동산 매매가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잡으려면은 일반인들도 대출을 못 받게 규제를 해야 돼 라고 해서 규제를 해버립니다. 근데 항상 그랬어요. 우리가 2017년 정권 때도 그랬고, 규제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부동산의 가격은 올라가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안이 나오면서 다른 지역이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는 지금 토어제가 지금은 핵심 지역에만 묶여놨지만 나중에는 서울의 전 지역이 또 다시 규제 지역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예전처럼. 그 다음에
경기도권이랑 인천권까지 확대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때는 이미 그들도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 있을 거라는 거죠. 왜냐면은 그런 기대 심리가 계속 풍선 효과처럼 커지기 때문에. 그러면은 내가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내가 인천에 5억에서 6억 정도 하는 아파트, 24평짜리 아파트를 사고 싶었는데 5억에서 6억짜리가 갑자기 다음날 갔더니 7억이 되는 거예요. 이러면은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갑자기 1억이라는 비용이 더 올라가니까 못 사요. 만약에 내가 주택이 있었다고 하면은 내 집이 올랐으니까 내 집이 오른 것만큼 다음 집도 오르는 거 당연해. 그리고 나서 갈아타기가 가능한데, 주택이 없는 분 입장에서는 뭐야 갑자기 1억이 올랐네? 이거 내일 떨어지면 어떡해? 라고 생각을 하니까 선뜻 손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점점 가격을 올리는 거죠. 규제가 심해지고 앞으로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이런 효과가 반복되다 보면은 결국 5억에 살려고 했던 집이 10억이 돼버리는 현상이 나타나면은 10억에도 무주택자는 2배가 올랐네? 지금은 아니다. 고점이다. 라고 생각하고 저는 못 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토어제로 무주택자가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는 더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기존에 부동산에 관심이 있었고 어느 정도 투자를 해본 사람들이 규제가 생기니까 빨리 나도 상급지로 갈아타서 부동산 상승기에 올라타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것이지, 무주택자는 점점 더 주택을 마련해지기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토지 허가거래 구역이라는 게 생기면서 마지막 승자는 저는 서울의 하이엔드 주택을 가지고 있는 정말 부자들이 승자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항상 그래왔듯이 지금 묶여있는 지역, 예를 들어서 반포, 하지만 이제 용산의 한남동 같은 경우가 고급 주거단지가 많은데, 그런 용산의 한남동 고급 주거단지의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생각을 해보면은 좋아요. 자, 그들이 갑자기 토어제가 생겼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에테르노 청담에 아이유가 살고 있잖아요. 과연 아이유가 집을 팔까요? 에테르노 청담을? 토어제가 생겼다고 해서 아페르 한강, 한남동의 나인원, 그리고 한남더일, 이런 고급주택에 살고 있는 분들이 집을 팔까요? 그들은 일단 집을 팔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실거주를 하고 있고 이미 대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기가 현금 흐름이 있으니까 상환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집을 안 내놓겠죠. 서울의 핵심 지역에 있는 초고가 아파트들, 100억, 200억 하는 아파트들이 집을 내놓지 않겠죠. 그러면서 풍선 효과로 주변 지역이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겠죠. 하지만 토지 허가 거래 구역이 풀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이제 외곽 지역으로 풍선 효과처럼 집값이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항상 그랬거든요. 서울의 핵심지가 오르고 서울의 외곽 지역이 오르고 경기도권, 인천권이 올라요.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이 서울의 핵심지부터 빠질까요? 아닙니다. 왜 아니냐? 그들은 투자 목적이 아니라 실거주 목적이었고 팔 이유가 없으니까 부동산 하락기에 접어들어도 아파트를 안 팔아요. 왜냐면은 자기의 주거 단지고 더 이상 갈아타기 할 데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외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토어제가 풀렸대. 그래서 이제 거래가 활발하게 된대. 근데 뭐 금리가 올랐대. 이러면서 집값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서울에 갭 투자를 하기는 힘들었어요. 하지만 외곽 지역에 무리해서 투자를 한 분들은 터지겠죠. 우리 집의 시세는 누가 결정하냐면은 우리 아파트 단지에 가장 대출 상환 능력이 낮은 그 사람이 우리 아파트의 집값을 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20억에 샀어요. 20억에 샀는데 옆집 친구가 21억에 샀어요. 근데 21억에 산 친구가 풀대출을 받았는데 이거를 갚을 능력이 없어가지고 이 아파트가 경매나 금매로 넘어가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호가를 17억으로 낮춰요. 그러면은 내 집도 비교 대상이 있기 때문에 17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확률이 에테르노 청담 한남더일에 있는 사람이 할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은 외곽 지역에 있는 무리하게 투자를 한 아파트 하나만 바라보고 투자를 한 분들이 높을까요? 당연히 밑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외곽 지역에서부터 부동산 버블이 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서울로 오겠죠. 하지만 그 부동산 불경기가 됐을 때 과연 100억, 200억 하는 하이엔드 주택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은 집을 팔까요? 절대로 팔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IMF가 오고 리먼 브라더스 파산 사태가 오고 경제대공황이 온다고 하면은 집을 팔지 않고 다른 부동산 자산을 처분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강남의 건물이라든지, 강남의 건물도 있고
하이엔드 아파트도 있어요. 그러면은 외곽 지역에 건물이 하나 더 있어요. 그러면은 외곽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팔아서라도 내 집은 지키려고 할 겁니다. 이런 현상이 상급지에서는 계속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쿄에 있는 도쿄 이제 핵심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이 수백억을 하는 이유는 저는 우리나라도 이런 흐름을 따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투어제의 진정한 승자는 가장 최상위층에 있는 주택을 가지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집값은 저는 2025년에는 지속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요. 내려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지금 대략 한 2년 정도 부동산 하락 침체기가 있었어요. 강남의 집들도 빠졌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금리가 고금리 기조였고 금리가 내려갈 생각을 안 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금리가 지금 이제 내려가기 시작했고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이게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우리가 체감하는 시점이 오면은 부동산 가격은 훨씬 더 올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장담해요. 왜냐? 내가 40억짜리 집을 샀는데 금리가 4%예요. 그러면은 못 버티고 손절을 해야 될 수 있는 상황이 오겠지만 내가 40억짜리 집을 샀는데 은행에서 기준금리가 내려가면서 나의 6개월, 1년 변동금리가 금리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내가 3%가 돼요. 그러면 나는 버틸 수가 있죠. 매물을 거두어 드립니다. 근데 지금은 금리가 내려가고 있는 기조가 시작되었어요. 은행에 이자를 내는 금액이 적어지는 걸 체감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랬을 때는 부동산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집이던 상업용 부동산, 건물이던. 거기다가 나라에서 정답지를 주고 있어요. 투어제라는 규제를 통해서 이 지역은 투자하지 마. 그리고 이 외곽 지역은 또 투자하지 마. 좀 더 기다리면 외곽 지역 또 여기는 투자하지 마. 왜? 오를 것 같으니까.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지역은 결국 오른다는 소리네가 정답이거든요. 나라에서 정답지를 주니까 금리는 내려가고 그리고 앞으로 이 지역에 투자하면은 오를 거니까 투자하지 마. 너네 투자 심리를 막는 건데 이게 영원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부동산 정책은 항상 새로 생기고 거기에 탈출구는 새로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2025년에는 부동산 상승 사이클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제 건물 투자 쪽으로 여러 가지 상담도 해드리고 그리고 투자에 관한 인사이트도 많이 풀어드리고 제가 만든 건물주가 대략 반년 동안 75명 정도 되거든요. 지금 시점으로. 급매물들이 시장에 나와서 소진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금리가 내려가고 어느 정도 이 시장을 한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지금이 투자해야 할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저는 25년 집값의 방향은 오른다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영원으로도 건물을 투자할 수 있냐라고 생각을 하면은 사람들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아파트에서부터 한번 천천히 생각을 해볼게요. 네, 저도 아파트 투자가 가장 먼저였어요. 제가 송도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그때 분양가가 3억 정도 분양을 한다고 해가지고 5천만 원 계약금을 넣습니다. 그때 이제 얘기를 했을 때 3억짜리 아파트가 전세가 얼마예요? 하면은 전세가 1억 5천 이상은 맞춰질 거라고 했어요. 결론은 뭐냐면은 1억 5천 제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자 보세요. 3억짜리 아파트에 전세 1억 5천. 절대로 매매가가 전세가를 할 수 없습니다. 전세가가 더 높아질 수가 없어요. 빌라 갭투도 똑같죠. 매매가와 전세가가 비슷은 하지만 전세가 더 높아질 수는 없어요. 근데 건물 시장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상가를 생각해 볼게요. 상가 수익률 몇 프로야? 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내 상가 수익률 4%야, 4.5%야 라고 하거든요. 그 수익률은 역으로 생각하면 뭐냐면은 내가 10억짜리 상가를 수익률이 5%가 나온다고 하면은 한 달에 500만 원을 상가에서 벌어들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1금융권,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에서 돈을 빌려요. 얼마에 빌릴까요? 절대로 5%가 넘는 이자는 청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기준으로 4%인데 그럼 내가 어떻게 돼요? 월세를 받아서 은행 이자를 내고도 100만 원이 남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게 상가 투자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파트 투자를 하다가 상가 쪽이 수익률이 잘 나온다고 해서 넘어가는 건데 상가는 건축비와 분양대행사, 시행사, 여러 가지 기타 중간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건물 투자는 똑같아요. 상가랑 똑같은데 상가는 옆에 상가 시세가 있으면 내 상가의 시세도 정해져 있어요. 하지만 건물은 개별성이 엄청 확고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오기 어려워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이제 알려주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이 분야에서 그래도 1인자가 되었는데
충분히 내가 싼 건물만 알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 싼 것만 보는 능력이 있으면은 충분히 내가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게 건물 투자 시장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 또한 제가 44억짜리 건물을 샀는데 이게 감정가가 60억이었어요. 그러면은 저는 16억 정도 싸게 산 거거든요. 16억을 어떻게 싸게 살 수 있었을까를 생각하면은 이게 만약에 60억짜리 아파트였다고 하면은 50억에 올렸으면 바로 팔렸겠죠. 55억에도 바로 팔립니다. 지금 경매 가보시면은 아파트는 경매가에서 10% 싸면 팔려요. 하지만 이게 건물이었기 때문에 금액이 내려가도 안 팔린 거예요. 44억짜리 건물이 월세가 얼마가 나왔냐면요. 380만 원이 나왔어요. 수익률이 1%가 되지 않았어요. 저는 미쳤다고 왜 샀냐요. 그 건물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졌기 때문에 그 건물을 샀고 현재는 거기서 월세가 1,900만 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60억짜리 건물을 44억에 사서 380만 원 나오던 이자 나오던 세입자들을 내보내고 현재 월세가 1,900만 원 정도, 1,800에서 1,900만 원 정도가 찍히고 있고 저는 건물을 사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겠죠. 은행 이자는 1,400만 원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500만 원이 남고 있어요. 충분히 영원으로 건물 투자를 할 수 있고 저 또한 영원으로 건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영원으로 투자를 하려면은 이 구조를 잘 이해를 하고 감정가보다 시세보다 싼 물건을 사정 있는 물건을 저렴하게 매입을 해서 내가 디벨롭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 디벨롭이 막 건물을 부수고 새로 짓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엘리베이터를 놓고 대수선을 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시세보다 싸게 샀기 때문에 내가 매입한 금액에서 수익률이 잘 나올 수 있는 건물, 그런 건물을 사면은, 그리고 대출적인 부분을 잘 활용을 하면은 충분히 영원으로도 건물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건물 투자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파트 투자를 하다 보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아파트 투자는 원금이랑 이자를 같이 내야 되는데 내가 여기에 들어가가지고 살면은 그만큼 돈이 많이 나가는 거죠. 근데 건물에 살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세입자를 맞추거나 내 사업을 하는 케이스인데 세입자를 맞추고 내 사업을 해가지고 충분히 내가 은행에다가 내는 이자 이상을 뽑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건물 쪽으로 돌리게 됐죠. 충분히 영원으로 건물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영원으로 건물주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는 아무것도 없는데 건물주가 될 수 있나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건물 투자를 할 때는 우리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있으면 좋아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있으면 왜 좋냐면은 내가 만약에 건물을 사요. 근데 이자를 내야 돼요. 10억짜리 건물을 사서 은행에서 10억을 대출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물론 10억이 대출이 다 나오진 않습니다. 우리가 법인으로 매수를 하면은 8억 정도 대출이 나오고 2억 정도 현금은 필요해요. 하지만 그 2억도 다른 방법을 통해서 내가 가용을 해온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건물이라고 하면은 영원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초기 자금 마련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내가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내 사업자를 담보로 신용대출을 받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 잘 생각하셔야 될 거는 우리가 의사예요. 내가 의사면은 신용대출이 마이너스 통장으로 얼마가 나와요? 1억에서 2억은 나옵니다. 내가 직장인이에요. 5천만 원은 나와요. 내가 무직자, 프리랜서, 소득이 찍혀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생각하는 건 뭐예요? 신용이 좋은 사람일수록 은행에서 많이 빌려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개인이 아니라 회사로 들어갑니다. 사업자의 신용대출은 그 사업자가 얼마나 탄탄하냐에 따라서 많이 빌려주기도 하고 적게 빌려주기도 해요. 그러면은 내가 건물을 사기 위해서는 내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있는 사업을 한다라고 나라한테, 국세청한테, 그리고 은행한테 어필을 해야 돼요. 그 어필을 하는 방법을 이제 제가 뭐 여러 가지 이제 강의를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책 있는데 책에도 나와 있고 본문이나 영상 댓글에 제가 200만 원 받고 하는 컨설팅이 있거든요. 그 링크랑 그리고 건물 투자를 실제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담아놨으니까 그걸 좀 이제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링크를 달아둘게요.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어느 정도 투자에 대한 니즈가 있으신 분들이니까 초기 자본금을 그렇게 사업자에서 가용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업자들은 나라에서는 사업자한테는 관대해요. 내가 개인으로 집을 산다고 하면 주택에 대한 대출을 규제를 하지만 사업자한테는 그래, 사업해서 열심히
열심히 경제성장에 기여해서 법인세도 많이 내고 종합소득세도 많이 내 라고 해서 사업자한테 이자를 싸게 주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저번 달에 받았는데 5억을 1.4%에 받았어요. 사업자 운전자금 대출로. 그렇게 해서 초기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이 1번이고요. 두 번째는 내가 갖고 있는 담보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산 건물이 60억이라고 했죠. 감정가가. 근데 저는 얼마에 샀어요? 44억에 샀죠. 그러면은 나는 16억 정도의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에다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 옆에 나온 싼 건물을 사고 싶어. 근데 돈이 없어. 근데 나는 이거 돈 갚을 수 있는 능력 충분히 돼.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60억짜리 건물에 지금 대출 44억 있잖아? 나머지 16억 공백 있잖아. 이거 감정했을 때 나오잖아. 이거 가지고 여기다가 담보로 해서 빌려줘 라고 하면은 대출 이자가 줄어들기도 하고 대출 금액이 높아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걸 담보로 따로 돈을 마련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1번 사업자의 신용을 만드는 방법, 두 번째 내가 가지고 있는 담보로 초기 비용을 마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투자 시장에서는 싼 건물을 산다고 하면은 은행에서 80% 정도는 빌려줘요. 법인 사업자라고 하면은 80%는 빌려주기 때문에 내가 나머지 20에서 30% 그 자금을 어떻게 마련해야 되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마련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리다 보니까 이제 인기가 많아진 건데 그거 이제 아까 하단에 댓글로 이제 달아드린다고 했고 이제 요 정도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초기 자금 마련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신용과 담보가 있다. 이런 건물 반드시 사야 한다. 건물에 가치가 없는 건물을 사야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은 건물 투자 유튜버인데 건물에 가치가 없는 걸 사야 된다고? 자,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압구정의 현대아파트가 왜 비쌀까요?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지금 이미 노후화가 돼가지고 가치가 없어요. 하지만 그 압구정의 현대아파트가 앞으로 미래에 반포의 레미안 원베일리나 한남 더힐 아니면 성수동의 이제 트리마제,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같이 개발이 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고 그렇게 개발이 됐을 때 비싼 가격에 매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싼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도 그런 건물 가격을 치지 않는 건물을 사야 됩니다. 자, 땅을 사야 되는 거예요. 땅에 투자를 해야 되지 건물주라고 해서 건물에 투자를 하면 안 돼요. 왜냐? 잘 볼게요. 50년 된 땅이 있어요. 50년 된 땅은 지금도 땅입니다. 근데 50년 된 건물이 있어요. 50년 된 건물을 가치를 주고 사라고 하면은 건물만 사라고 하면은 안 사실 거잖아요. 여기 지금 영상을 보는 구독자분들도. 왜냐? 감가 재산입니다. 중고 자동차를 왜 싸게 팔까요? 신차보다? 감가가 됐기 때문이죠. 그거랑 똑같이 건물도 감가 자산이기 때문에 우리는 건물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절대로 땅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의 가치가 올라가기를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우리나라는 지금 저는 우리나라의 미래가 일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일본이 30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냐? 최저임금이 10,000원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물가 상승도 안 되고 있어요. 저희 부모님 세대에서 지금 우리 세대까지는 인플레이션이 오고 경제성장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땅값이 드라마틱하게 올랐지만 앞으로 그런 드라마틱한 상승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그러면은 땅값이 안 오른다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건물값은 어떻게 돼요? 땅값은 오르지 않는데 건물값은 내려가요. 그럼 내 자산 가치는 하락하는 거죠. 그렇게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지 앞으로의 건물 투자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 압구정 현대 아파트 안에 리모델링 하면 살만해요. 그런 것처럼 건물도 한 20년 정도 되면은 건물의 가치가 0원이에요. 그런 건물을 매수를 해서 내가 최소한의 리모델링만 해서 그 공간에서 임대료를 받는 거죠. 그래서 그 임대료로 내가 은행 이자를 지불을 하는 거죠. 그리고 토지의 가치가 상승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이런 투자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건물은 반드시 사야 한다. 뭐냐면은 땅값을 주고 오래된 건물이지만 건물이 많이 지어져 있는, 그리고 그 건물을 내가 조금만 눈화장을 시키고 이제 렌즈를 넣고 아이라인을 그려주고 입술에 틴트를 발라줬을 때 그 사람이 돋보일 수 있는 그런 화장을 했을 때 가치가 있어 보이는 건물을 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역으로 내가 싼 땅에 건축비만 평당 1,000만 원, 1,200만 원 들여가지고 멋들어지게 지어진 건물은 피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 이거는 땅 가격이 유지된다고 해도 건물 가격이 감가가 되면은 앞으로는 내 자산 가치가 삭제되는 행위가 오니까. 그래서 이런 물건들은 반드시 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2달에 한 번씩 무료 강의를 하는데 그 무료 강의에 요번에도 이제 할 거거든요. 요번에도 하는데 75명의 사례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라이브를 찍으면은 7시간씩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런 좀 실제로 영원으로 건물주가 된 자세한 사례들을 보고 싶으면은 저 이제 하단에 링크 걸어둘 테니까 거기를 참조하시면 되고, 대표적인 사례 3개 정도를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하나는 이분은 평범한 주부였어요. 그런데 건물을 사고 싶다고 저한테 찾아와서 그러면은 당장 지금 돈 벌고 있냐? 또 돈을 안 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현금 흐름부터 만들어라 해서 앞서 말씀드린 내가 현금 흐름을 만들어서 그 현금 흐름을 가지고 대출을 받을 수 있게끔 도와드렸어요. 그래서 안산에 파티룸을 창업을 하십니다. 파티룸을 창업을 하셔서 한 달에 순수익으로 300에서 400만 원 정도의 순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시설 투자금을 한 4천만 원 정도 들이셨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권리금 8천만 원에 내놓으셨어요. 그리고 한 달에 400만 원이라는 순수익이 생기니까 그 다음에 제가 10억짜리 건물을 사라고 했습니다. 10억짜리 건물을 너가 대출을 다 받아서 사. 근데 그 대출을 10억짜리 건물에 대해서는 80% 8억을 해줄 거야. 그러면 나머지 2억이 부족하지. 그 2억은 지금 400만 원 버는 사업장을 가치를 올려서 나라 혹은 은행한테 어필을 해서 돈 2억을 갖고 와. 그렇게 해서 실제로 2억을 마련하시고 8억을 건물 담보로 해가지고 15억에 나와 있는 부천 건물을 15억의 감정평가가 된 매도자가 어쩔 수 없어서 매각을 하는 건물을 9억 5천에 매수를 하십니다. 그럼 이분은 5억 5천만 원 정도 싸게 건물을 매입을 한 거죠. 자, 공실입니다. 공실이지만 제가 지금 공실 상황이 심각하다고 하지만 이분한테 이 건물을 사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은 이분은 한번 400만 원의 현금 흐름을 만드는데 성공하셨어요. 그만큼 열정적인 분이기 때문에 공실이지만 그 공실을 채웠을 때 가치가 올라가는 건물이 있기 때문에 이 건물을 사라고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세입자가 들어온다고 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이 건물을 16억에 내놨습니다. 9억 5천에 사가지고. 호스텔이라는 숙박시설로 용도 변경을 해가지고 여기서 현금 흐름을 충분히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준 거죠. 그리고 다음 사람은 여기서 내가 호스텔, 숙박시설이죠. 숙박시설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완벽하게 만들어두고 팔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15억, 16억이라는 가격이 비싼 가격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시세예요. 그리고 은행에서 감정평가 금액이라고 딱 얘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분은 9억 5천에 산 거는 그때는 사정이 있는 건물이었고 아무도 공실이어서 쳐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분은 그런 숨은 보석의 진주를 발견한 거고 자기가 건물의 가치를 올리는 행위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분이 이제 이 건물을 매각하시는 이유도, 내가 파티룸을 해서, 파티룸도 지금 3천만 원으로 현금 흐름을 만들어서 8천만 원의 권리금 매각을 하고, 그리고 이번에 매입한 건물도 매각을 하면은 대략 갑자기 6억 정도의 현금이 생기겠죠. 그럼 이분은 다시 30억 정도 하는 건물을 매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건물에서 내가 현금 흐름, 파티룸 내가 하고 1층 장사, 세입자 1층은 잘 맞출 수 있으니까 넣고 2층, 3층 뭐 내가 개인적인 공간 쓰고 주거도 하고 한 번에 인생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라서, 이분 같은 경우는 때마다 저한테 뭐 이제 막 발렌타인 30년산 뭐 이런 것들 계속 보내주고 계세요. 네, 뭐 저도 감사하죠. 네, 그리고 열심히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물건을 추천을 드렸던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범한 주부도 현금 흐름을 만들어서 건물 매입을 해서 충분히 팔 수 있다. 가 이제 하나의 사례고요. 자, 이분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사업이라는 거를 통해서 건물을 매입을 하셨어요. 자, 두 번째 얘기를 또 해드릴게요. 일산에 삼성프라자라는 건물이 있어요. 이게 금매로 나왔습니다. 금매로 나왔는데 얼마에 나왔냐면 28억에 나왔어요. 그래서 제 강의를 듣고 제 컨설팅을 들었던 분이 이 사람은 이 건물이 딱 맞겠다라고 하는 건물이어서 추천을 드렸어요. 바로 사셨어요. 왜냐면은 28억짜리 건물이고 일산의 항아리 상권이에요. 주변에 아파트 단지예요. 공실이 없어요. 이 건물이 얼마였냐면은 감정가가 47억이었어요. 대략 20억을 싸게 사셨거든요. 왜 20억에 싸게 팔았을까를 생각해보면은 여기는 그런 게 있어요. 막 평창 이씨, 무슨 공파, 몇 대 손 모임 이런 것처럼 그 중종의 할아버지들이 가지고 계시는 분할 상가 건물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분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들이 이제 팔자, 나이 들었으니까 이거 팔고 그냥 노후 생활 자금 하자 해서 그냥 싸게 던지신 거죠. 근데 지금 작년에 사셨는데 부동산 경기가 얼어있다 보니까 싸게 내놔도 안 팔리니까 이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은 얼마 없고, 근데 이분은 아무것도 안 갖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건물을 사라. 근데 담보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가지고 계시는 아파트나 이런 담보를 활용해서 돈을 마련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파트나 기존에 갖고 있던 담보를 해서 100% 레버리지를 씁니다. 그래서
한 달에 대략적으로 이자가 1,000만 원이 나가요, 이분이. 네, 100% 레버리지를 써서 28억 정도니까. 근데 여기서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가 1,7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100% 레버리지를 써도 한 달에 600만 원 정도가 남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영원으로 투자를 하셔서 20억 정도 싸게 건물을 산 거죠. 자, 이분은 제가 말씀드렸던 두 번째, 담보에서 자산을 끌어왔어요. 네, 자, 이분은 어떻게 이런 투자가 가능했을까요? 담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케이스인 거죠. 그러면은 이분 두 번째 건물은 어떻게 투자하면 될까요? 당연히 기존에 갖고 있던 건물에 20억이라는 자산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한 달에 600만 원이라는 돈이 남아요. 600만 원은 대략 우리가 10억을 빌린다고 해볼게요. 10억을 4%에 빌리면 400만 원이거든요. 그럼 대략 15억을 빌리면 600만 원이죠. 한 달에. 15억을 현금으로 빌려올 수 있는 거예요. 그 건물에서. 그럼 15억짜리로 또 다른 수익률이 4%가 넘어가는 100억짜리 건물을 사면 됩니다. 이게 건물 투자가 한 번이 어렵지만 두 번, 세 번은 쉬운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내가 비싼 건물을 잘못 사면 평생 물리지만 시세 이하의 싼 건물을 매수를 하면은 이런 기회가 충분히 많이 생겨요. 네, 이게 이제 두 번째 사례고, 세 번째 사례는 군인이었던 이제 청년이 있어요. 그 청년이 아파트 경매, 공매 모든 걸 다 해보고 건물 투자에 대한 게 궁금증이 생겨가지고 이제 어떻게 저를 알게 돼가지고 제가 무료로 하는, 두 달에 한 번 무료로 하는 그 강의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오신 거죠. 그래서 사기꾼 아니야? 라고 이제 의심을 하다가 이제 사기꾼이 아닌 거를 판명을 했죠. 네, 인스타 제가 팔로워가 한 6만 명 정도 되거든요. 거기서 이제 일일이 다 찾아본 거예요. 60명의 건물주 사례를. 그랬더니 사기가 아닌 것 같네 하고 이제 제가 알려주는 뭐 여러 가지 플레이들을 이제 다 듣습니다. 그러고 나서 9억짜리 건물을 6억에 샀어요. 근데 그 건물이 수익률이 5.8%였어요. 이 건물 같은 경우는 부부가 싸움을 했어요. 그래서 부부의 불화로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는 물건인데 시장에 내놔도 안 팔리니까 그냥 싸게 던지자가 된 거죠. 그래서 수익률 5%짜리를 매입을 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자기가 지하 공간에다가 사업 아이템을 넣고 그렇게 해서 수익률을 10% 정도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정가는 10억, 감정가는 9억이고 이 사람이 매매하려는 가격은 9억 정도예요. 근데 9억에 판다고 했을 때 수익률이 5%가 넘어요. 다시 세입자만 세팅한다고 하면은 제가 부천에 있는 제 건물을 샀던 케이스랑 똑같은 건데 단순히 세입자만 바꿔가지고 시세에 파는 전략으로 앞으로 이 건물을 매매를 할 계획입니다. 사람들은 그러면은 6억에 샀는데 어떻게 9억에 팔아라고 하겠지만 6억에 산 거는 내가 건물을 보는 눈이 있으니까 싸게 산 거예요. 사정이 있는 거를 캐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으니까. 그리고 9억에 파는 거는 시세에 파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신축 건물이 아니고 노후 건물이고 건물만 예쁘게 꾸며놓으면 충분히 그 동네에서 팔릴 수 있는 소액 금액이기 때문에 접근을 합니다. 그럼 그때 나는 시세에 팔고 나와서 내가 또 생긴 3억, 4억이라는 현금으로 다시 20억짜리 건물에 투자를 하는 거죠. 이런 케이스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일일이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이제 여기까지 보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관심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한 내용 보시고 싶으면은 이제 링크로 들어오셔라. 네, 그렇습니다.